50 삶이 선생이다라는 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이제 이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 책이 이제 세 번째 기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는 이제 큰아이를 이제 육아를 했어야 됐어요. 그 큰아이를 육아하고 그렇지만 또 일도 해야 되고 해서 고민을 했죠. 이제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다가 유아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우연히 세미나를 듣게 돼서 바로 결정을 하고 유학을 가기로 했던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사표를 냈는데 글로벌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미쳤다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었는데 더 이상 이제 전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의 그 위대한 힘, 가능성에 대한 발견을 하고 너무너무 벅찼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어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그 모토가 그거예요. Follow the child. 아이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아이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 모토로 모ntessori 교육을 배우면서 저에게 첫 번째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라이프 컨설팅을 하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어른의 성장을 돕는 일이었는데 아이를 교육을 한 거잖아요, 몬테소리는. 근데 아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문제냐면 어른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른을 돕자. 그래서 이제 어른에 대한 성장을 돕는 일이 라이프 컨설턴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삶의 이제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계하는 것을 돕는 일. 쉽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이제 제가 글로벌 메신저로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세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기회는 사실 그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가 나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게 통합된 결과로서의 세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세 번째 기회를 이제 맞이하면서 사실 제가 이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명 혁명 시대잖아요. 그쵸? 수명이 갑자기 30년이 늘어난 거 적어도 그쵸? 적어도 30년이 늘어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50살 끝 무렵에 이 책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뭐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고요. 5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수명이 대책 없이 늘어난 시대를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50살 끝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를 준비한다, 뭐 노년을 준비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하는 거죠. 실제 이것은 중년, 노년의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도 이 수명이 갑자기 늘어난 시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어난 수명에 우리가 대책 없이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삶은 고통, 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기가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우주의 창조놀이에 부합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서로 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50대가 되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실 중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천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왜 그러냐면 50대 되면 이제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들 실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또 경험도 있고 교훈도 얻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딱 중심을 잡고 진짜 제대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 네, 50은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 책이 어떤지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삶이 선생이다. 이제 이 책은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이 선생이다. 두 번째는 사랑이 선생이다. 그 다음에 가족이 선생이다. 그리고 아이가 선생이다. 다섯 번째가 당신이 선생이다. 이렇게 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5의 그 선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고민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프롤로그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책의 도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신시내티의 한 몬테소리 유치원 바깥놀이 시간이었다. 비가 온 끝이라 날씨가 청명하고 유난히 하늘이 높은 여름이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모래를 퍼나르기도 하고 4살짜리 꼬마는 미끄럼틀에 연신 올라가 타고 내려오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미국 신시내티의 한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실습하고 있었다. 그날도 유쾌하게 노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다 3명의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골똘히 보며 제잘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다가오는 나를 의식하고는 우엄이라고 하며 손바닥 위의 것을 보여주었다. 순간 나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길고 터질 듯이 통통한 지렁이였다. 얼굴에 미소 한가득 머금는 것을 잊지는 않았지만 소름이 온몸에 돋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정지되어 있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경외감에 찬 모습으로 지렁이를 관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가 어렸을 때 지렁이를 대할 때하고는 사뭇 달랐다. 초등 몬테소리 동물학 시간에 지렁이를 배우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은 지렁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지렁이가 다른 먹이가 많을 텐데도 오직 흙만을 먹는다는 것. 하루 만에 자기 몸 크기의 200배의 흙을 쉴 새 없이 먹고 배설해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설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비료가 되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 지렁이가 흙을 퍼 뒤집을 때 공기, 질소, 산소가 들어가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나한테는 지렁이는 아무 쓸모없는 징그럽기 그지없는 벌레에 불과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지렁이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지렁이가 이 세상의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땅의 노동자였다니. 30살이 넘도록 지렁이가 땅에 좋다 정도는 들었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아이의 그 작은 손은 이 세상 어느 것도 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우주가 내민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창조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며 그렇기에 우리는 홀로 진화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의 목적은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가 창조된 것은 세상을 단지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우주를 진화시키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나에게 세상 만물의 존재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선생이 되었다. 정말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맞다. 그때의 지렁이와 아이들은 되풀이되는 일상의 매너리즘 저 깊은 지하 바닥에서 스스로 쓸모없음에 몸부림칠 때 기꺼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내어주는 선생이 되어주었다. 자, 이게 이제 프롤로그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저에게는 지렁이가 선생이 되었고요. 또 그 지렁이를 그 손에 담아서 보여주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리고 아주 경외감 넘치게
지렁이죠. 보여주는 그 아이가 또한 나에게는 네,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나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나타나는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에게 나타났던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정말 혁명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대책 없이. 그쵸? 자, 그런 수명이 혁명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우로 기겐 교수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퍼네리얼이라는 이야기를 해. 우리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퍼네리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퍼네리얼은 뭐냐면 다년생 식물이에요. 피었다가 지고 또 피었다 또 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생에서 두 개의 이상의 커리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또다시 앞으로의 또 50년, 또 7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더듬어 보면서 앞으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삶을 잘 살아가고 또 그 삶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삶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안내받기 위해서는 내에게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제 선생들이 나타날 거다. 그 선생들의 그 대표적인 안내를 이제 누구를 들었냐면 제가 네, 일, 사랑, 그리고 가족, 그리고 아이,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명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이가 선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물을 알아보고 또 관심을 갖고 손에 이렇게 경탄하고 있는 아이, 그쵸? 그 아이가 왜 선생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평생을 거쳐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발달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만난 마리아 몬테소리입니다. 자,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왜 아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우리를 안내하는 선생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1870년에서 1950년대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 시대에는 봉건적인 사회였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다라고 한 것처럼 최초의 여의사란 말을 요새 안 하잖아. 그쵸? 최초라고 얘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태어난 그 시대는 아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아이를 위한 공간, 아이를 위한 뭐 시간, 아이를 위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는 잊혀진 시민이다. 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잊혀졌어. 그 아이의 존재를. 이런 아이였고, 물론 또 여자들에 대해서도 되게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최초의 여자 의사였죠. 로마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다 반대했어. 거절했어, 입학을. 그런데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겨우 허가를 받아서 정말 졸업할 때는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녀는 그 시대에 이제 정말 잊혀진 시민이었다는 정말 빈 항아리야. 아이들은 다 이렇게 내가 넣어줘야 돼. 빈 항아리 같으니까 내가 어른이 채워줘야 돼. 또 아니면 어른의 축소판이야. 막 이렇게 아무런 아이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몰랐던 그런 시대에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던 그렇죠? 아이를 알려주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마리아 몬테소리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하게 교육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인 아동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동 운동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 때문에 노벨 후보상에 정말 2번이나 노미네이트 되고 또 그것도 거절했어요. 나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다. 평화를
위에서 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아이다라고 이제 기자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이제 아이를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이제 헌신한 사람이 마리아 몬테소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녀는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최초의 어린이집 까사데 밤빈이라고 하는 것.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집의 최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몬테소리는 사실 그때 되게 젊은 그 정신과 의사, 장애아의 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성과도 내고서 되게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 산 로렌조라고 하는 이태리의 아주 그 빈민가에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그 건물들을 막 망가뜨릴까 봐 50명의 빈민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을 좀 맡아달라고, 관리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 몬테소르가 흔쾌히 네, 받아들입니다. 왜 그걸 받아들였을까? 굳이 그랬는데 장애아를 교육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엄청난 성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상화 아이들은 장애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정상화 아이들의 교육은 왜 저럴까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상화 아이들 50명을 모아놓고 거기를 이제 어린이의 집이라고 명명해서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녀는 과학자였어요. 물론 이제 교육학도 공부하고 또 문화 인류학도 하고 인류학도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막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분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인 거죠. 그렇죠? 이 과학자에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아이는 이럴 것이다. 아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면 하면서 가설을 세워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관찰한 거예요.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걸 가지고 환경을 마련하고 그 환경이 마련한 것에 대해서 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다시 또 환경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방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온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몬테소리 교육인 거예요. 몬테소리 교구, 뭐 몬테소리 방법. 사실 그녀는 자신의 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을 관찰한 뜻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지? 라는 걸로 환경을 마련해 뒀더니 아이들이 점점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빈민가의 50명 아이들 그때 관찰한 기록을 보면 아이들의 눈이 초점이 하나도 없었대요. 텅 비어 있는 눈동자 같은 영혼이 그냥 나간 그런 아이들처럼 툭 하면 울어버릴 것 같고 몸도 병이 들어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변했냐면 놀잇감만 막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점점 장난감은 두고 교구 쪽으로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더라는. 자유롭게 또 선택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아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작업은 뭐예요? 웍이죠, 웍.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자신의 발달을 돕는 일이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집중력도 엄청 놀라웠고요. 질서감도 좋아하고 상과 벌에 별로 개의치 않아. 자기가 선택한 것을 집중해서 하고 거기서 드는 만족감이 내적 동기가 이 아이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했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그 전에 알았던 아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어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거 아니야. 왜 저 여인이 저런 데 가서 50명의 그 빈민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집이라고 뭔가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하지? 사회의 이목을 막 끌었는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염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지? 솔직히 선생님들이 진짜 뭔 짓을 한 거지? 이러면서 염탐하러 이제 아이를 관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자가 쓴 게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서 교사가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몬테소리 교육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이전까지 아동화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새로운 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던 그 시기에 마리아 몬테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안 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자라는 거를 주장하면서 노벨 평화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평화를 만들어내자. 어떻게? 아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다라는 거를 이제 세상에 계속 알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몬테소리의 철학이라고 하죠. 아이에 대한 아동관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110년이 넘게끔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우리 50이 되면서 이제 진짜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또 제2의 출발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위대한 질문이 필요하죠. 그 질문 세 가지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쵸? 이것이 우리가 정리해야 돼. 또 새로운 네,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내는 그런 진짜 선생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개해주는 선생님이 바로 보다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가 선생이다. 이 챕터는 이제 4장에 있는데요. 이 아이가 선생이다의 챕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아이를 보면 내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내가 보인다. 여기를 이제 좀 잠깐 이제 읽어볼까요?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못 보며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그렇다. 가장 가까이 두고도 아이를 잘 모른다. 우리는 모두 아이였음을 생각하면 더욱 아이러니하다. 어른들은 아이와 나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군다. 내가 돌보아야 되고 내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존재. 귀엽긴 하지만 유치하고 종종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한다. 결코 아이를 보면 내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아이로부터 왔는데도 말이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아이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라는 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생각을 생각하는 존재. 그러면 뭐예요?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고 우리는 네, 무한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건물, 뭐 이태리 그 로마 같은 데 가면은 어때요?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 몇백 년을 거쳐서 건축이 되잖아요. 인간의 그 생애 주기를 넘어서까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창조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우리 날개가 없어, 인간한테는. 네, 우리가 되게 아쉬운 점이죠. 그쵸?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달을 보고 동경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달을 어떻게 했어, 우리가? 네, 달로 갔죠. 날아갔죠. 우주선을 타고.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선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달에 가면 중력이 닿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몸이? 우리 액체가 다 기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터져버려요.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우주선이라고 하는 그 우주복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달까지 우리가 탐사를 갔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상상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 지성이 우주 지성을 대신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저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일들을 추진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신뢰가 있고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1%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보면요. 대부분의 아이, 정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곧 누가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인간이. 인간이 누구예요? 나죠. 그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이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를 잘 모르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인간이면서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이가 선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장하고 나뿐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프로의 인생이 사회를 기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나를 존재케 하는 일, 이것이 곧 뭐예요? 행복한 삶이겠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찾는 일인데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 나를 찾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 근거만을 찾으려고 막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지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내 자신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나의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간의 원형인 아이를 봄으로써 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가 선생이다라는 챕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 아이가 누구나 있겠죠. 그쵸? 누구나 어린 시절을 겪었고, 누구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는 곧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 안의 아이는 아직도 개발되기를 기다린다라는 챕터입니다. 자, 개발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잠재력이 아직도 다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정말 5%? 자,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그 잠재력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에, 나의 잠재의식에, 내가 감정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개발해내자라고 하는 게 이 챕터가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